안녕하세요. 올해 40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중소유통회사에서 영업관리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출근하고 거래처 전화 받고 계약서 들여다보고 점심엔 회사 앞 음식점에서 끼니를 챙겨 먹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굉장한 용기거든요. 제 삶에 있던 폭풍 같은 일을 다시 꺼내고 마주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럼에도 이젠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시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자란 것도 없이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으니까 돈이란 게 절대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일찌감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석 코스대로 살자.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월급 모으며 부지런히 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가짐 때문인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스펙 쌓으면서 알바도 하고 면접 떨어지면 혼자 방에서 울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더군요. 정석대로 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력서 수십 개 넣어도 연락 없고 가끔 면접 보러 가면 떨어지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 보면서 눈물 훔치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면 진짜 끝이니까. 이력서 넣고 또 넣고 자소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버텼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 지금 회사에 입사했어요. 합격 통보받던 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드디어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게 됐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영업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거래처 관리하고 계약 조율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적성에 맞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월급이었죠.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 확인하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내가 번 돈,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 없이 내 밥값은 내가 낸다. 그게 얼마나 좋던지요. 하지만 그때도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사실 저 한번 파혼한 적 있거든요.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 예식장까지 잡아놓고 깨졌습니다. 결혼식 3달 전에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았어요. 다행히 청첩장은 안 돌렸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둔 상태긴 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정말 비참했어요. 당시 남자친구 쪽이 먼저 제안해서 상대방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었거든요. 그쪽 부모님 소유 빌라였는데 이미 저희 이삿짐 대부분을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와는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요? 자기는 사실 확신이 없대요. 결혼이란 게 무섭대요. 웨딩 촬영까지 다 마치고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파혼 통보를 받고 저는 혼자 짐 싸서 나왔어요. 비참했어요. 정말로. 집에 가보니 제 짐이 대충 포장된 상태로 문 앞에 있는 걸 보는데 내가 파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쫓겨나듯이 나가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하면 내 집은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기대지 말고 최소한 공동 명의로 함께 준비해야 한다. 라고요. 남의 집에서 얹혀 있다가 쫓겨난 그 기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월급 받으면 무조건 일정 금액은 따로 모았어요. 적금도 들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커피값 아끼고 택시 안 타고 그렇게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언젠가 내 이름 들어간 집 마련하겠다. 그 목표 하나로 버텼죠.
파혼당한 그 비참함이 오히려 독이 됐달까요? 다시는 그런 꼴 안 당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뭐랄까, 운명 같은 거 믿으세요? 전 원래 안 믿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사람 보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래처 미팅하러 갔다가 남편을 처음 봤는데 상대 업체 관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의실 들어가는데 먼저 와서 자료 세팅하고 있더라고요. 고개 들어서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좋아 보이던지요. 딱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한 타입 같았어요. 회의 중에도 분위기 띄우고 웃음기가 많았고 긴장되는 자리에서 능청스럽게 농담 던져서 사람들 웃게 만들더라고요. 딱딱한 회의실 공기가 그 사람 덕분에 한결 부드러워졌죠. 회의 끝나고 명함 받으면서 괜히 말 붙이고 싶었는데 원래 그런 타입 아니거든요. 이성 문제에선 꽤나 내성적이라서요. 새로운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거 잘 못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연락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업무 핑계 대면서요. 저번에 말씀하신 자재건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티 팍팍 났을 거예요. 업무 얘기가 뭐 그렇게 급했다고 굳이 문자까지 보내고 그랬으니까요. 그것도 퇴근 시간 지나서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답장이 빨랐어요. 금방 답이 왔는데 그건 다음 주에 최종 확정돼요. 근데 그거 말고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저희 동네 맛집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나. 저도 모르게 네라고 답장 보내놓고 폰 들고 방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사춘기 소녀처럼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활발하고 활동적인 편이라 취미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자전거 타고 겨울엔 스키장 가고 여름엔 바다 가고 쉬는 날이면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집에서 뒹굴거리는 걸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어디 갈까? 그게 입버릇이었어요. 저랑은 완전 반대였거든요. 전 집순이의 계획적인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즉흥적이고 밖으로 놔두는 걸 좋아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엔 그런 면도 좋았습니다. 저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 같았달까요? 같이 있으면 제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안 해봤던 걸 해보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였으면 평생 안 갔을 곳들, 안 먹어봤을 음식들, 안 해봤을 것들을 이 사람 덕분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캠핑도 가고 바다도 가고 새벽에 일출 보러 동해까지 차 몰고 가기도 했고요. 밤새 운전해서 도착했는데 해 뜨는 거 보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파혼 후에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워졌는데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밝고 에너지 넘치고 무엇보다 저를 좋아해 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심심하진 않겠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애 1년쯤 됐을 때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됐어요. 남편이 자꾸 부모님한테 인사시켜주고 싶다면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많이 긴장됐습니다. 파혼 경험이 있으니까 상대 쪽 어른 만나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뭐 입고 가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혹시 파혼 얘기 나오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당일에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현석이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참하게 생겼어.
그 한마디에 긴장이 확 풀렸어요. 따뜻한 분이시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이 늦게 보신 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밥 먹으면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석이가 어릴 때 감기만 걸려도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병원 가는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가 무슨 민간요법이니 뭐니 별걸 다 해봤다니까. 지금도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아들 자랑에 아버님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맞장구 치시면서 남편 어릴 때 얘기를 풀어놓으시는데 그 모습이 귀여우시기도 했고 한편으론 시부모님께서 남편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느껴지기도 했어요. 뭐 외동아들이니까 더 그러셨겠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는 있는지, 회사 생활은 어떤지. 캐묻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느낌으로요. 대답할 때마다 고개 끄덕이시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고생했네 이러시고요.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나서 결국 파혼 얘기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하시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숨기면 안 될 것 같았고요. 파혼 이야기를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혹시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했네.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현석인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잘 키웠어. 자신 있어. 내 아들은 바람 피우거나 여자 울리거나 그런 거 절대 못하거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던지요. 이런 집안이라면 괜찮겠다. 이 시어머니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혼 트라우마 때문에 시댁이 무서웠는데 이분들은 다르다 싶었어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다. 나 복 받았나 봐. 남편이 그치?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야. 우리 정말 잘 살려고 모든 게 도와주나 보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웃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연애 1년 반이 지났을 즈음 저한테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 근처 아파트 급매물이 나온 겁니다. 실거주 하던 분이 급하게 이민 가시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으셨더라고요. 가까이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받고 바로 보러 갔는데 위치도 괜찮고 상태도 좋고 이건 무리해서라도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 가격에 이 조건 매물 잘 안 나와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더 굳혀지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됐죠. 결혼 전인데 혼자 집을 사도 되나? 이 집을 신혼집으로 삼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남자친구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어요.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인데 여기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결혼하면 내 이름이 들어간 집이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우선 실천하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죠. 사실 그간 재테크로 매달 월급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꽤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집을 사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이랑 적금 탄 거, 투자했던 것까지 다 끌어모으고 모자란 건 대출받았어요. 제 명의로 해서 갚아나가려는 계획으로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냥 제 힘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 안 되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손이 떨렸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는구나.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에야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집 샀어. 뭐? 집을? 갑자기? 무슨 집? 남편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혼자 그런 결정을 해? 나한테 얘기도 없이? 좀 서운한 기색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약간 높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급매물이라 빨리 결정해야 했고 내 돈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저의 대답에 남편도 잠깐 생각하더니 표정이 풀리면서 좋게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단하다. 난 그런 결단력 없는데. 진짜 집을 샀어? 혼자서? 와, 역시 배포 있는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됐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어때? 공동 명의로 바꾸고 대출도 같이 갚자. 괜찮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레 거절했어요. 어쨌든 시작을 제 이름과 제 능력으로 했으니 이후에도 제가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공동 명의가 되면 혹시 모를 미래에 피곤해질 것 같기도 했고요. 그건 좀 그래. 미안한데 내 명의로 둘게. 지금 내 능력으로도 충분해. 재테크도 잘하고 있고. 남편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 우리 결혼할 건데 공동 명의가 맞지 않아? 부부잖아. 나 파혼당한 거 알잖아. 그때 상대방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어. 뭐 다신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고 싶어. 내 집은 내가 지키고 싶어. 만약 신혼집을 원하면 따로 구해보자. 당신은 원래 결혼하면 매매보다 월세집에서 살고 싶어 했잖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좀 차갑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좀 서운해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나 믿지? 믿지. 근데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원칙이지. 원칙이라. 알겠어. 그럼 나도 그 원칙 존중할게.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집을 산 지 1년 뒤에 결혼했고 결국 저의 양보와 남편의 배려 아닌 배려로 인해서 제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대출은 계속 제가 갚았고 생활비는 각출로 하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이 쓰던 가전제품을 들여왔고요. 그땐 좀 무리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저를 구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별탈 없었어요. 각자 회사 일 바쁘게 하면서 살았고 주말엔 같이 영화 보거나 맛집 찾아다니거나 평범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싸울 일도 별로 없었고 있어도 금방 풀렸고 그냥 무난하게 잘 지냈죠. 시어머니도 가끔 오셔서 반찬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며느리 고생한다면서 갈비찜 해오시고 미역국 끓여놓고 가시고 그런 거요. 올 때마다 냉장고 가득 채워놓고 가셨는데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근데 결혼 3년 차쯤에 이상한 걸 알게 된 겁니다. 우연한 일로 남편 통장 정리해 주다가 발견한 건데 시어머니가 매달 남편 통장에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는데 결혼 초부터 쭉이었더라고요. 여보, 이 돈 뭐야? 어머니가 왜 매달 돈을 보내셔? 남편한테 물었더니 처음엔 얼버무리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요. 아, 그거? 그냥 어머니가 용돈 주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용돈이 매달 이만큼이야? 이상한데? 3년 동안 꾸준히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용돈이야? 제가 따지니까 남편이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듣고 나서 기가 막혔어요. 사실은 그 어머니한테 우리가 월세 산다고 했어. 뭐? 월세? 왜 월세 산다고 해? 그러니까 그게 결혼 초에 어머니가 신혼집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월세라고 했어. 자기 집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주시려고 할 것 같아서. 받아두면 나쁠 거 없잖아. 어차피 우리 잘 되라고 보내주시는 거니까. 우리 잘 되라고 보내주시는 거라고? 근데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받아서 썼어?
3년 동안 매달 받아서 어디에 쓴 건데? 아니, 그냥 생활비로도 쓰고 이것저것 썼어. 나도 당신처럼 재테크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도 장모님이 주신 걸 내가 숨긴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보내준 돈을 내가 쓰는 건데 크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 못했어. 말 안 해서 미안해.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월세 산다고 속이고 그 돈을 3년 동안 받아온 거였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외동아들 부부가 월세살이하는 게 안쓰러우셔서 보태주신 건데 실상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당장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여기 내 집이고 월세 아니라고. 이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효도는 못할 망정 그러고 싶어? 제가 화내니까 남편이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제 손 잡으면서요. 자기야 잠깐만.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 따지고 보면 그동안 하나뿐인 아들한테 속은 거잖아. 지금 말씀드리면 어머니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나도 엄청 혼나겠지. 그럼 어쩌라고. 평생 숨기고 살아? 이게 말이 돼? 아니 내가 서서히 정리할게. 조금씩 줄여달라고. 나중에 타이밍 봐서 말씀드릴게. 언젠가는 집 샀다고 안 받을 생각이었어. 믿어줘. 내가 잘 해결할게. 남편이 계속 사정하니까 한참 고민하다 그냥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아시면 정말 상처받으실 것 같았고 아들한테 그동안 속았다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알아서 정리하겠지. 어른이니까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수습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 엄마 된다! 하면서 말이에요.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고 그야말로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출산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2달 정도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못 써서 제가 혼자 전부 감당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집에 오시면 청소도 해주시고 미역국 끓여주시고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가끔 저 대신 아이 안아서 달래주시면서 제가 좀 눈붙이게 해주실 때도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새끼가 고생하는 건 못 봐. 며느리도 내 새끼잖아.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정엄마는 멀리 계셔서 자주 못 오시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열심히 용돈을 챙겨드렸어요. 꽤 큰 액수로 드렸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남편에게 월세를 주고 계셨으니 제가 드린 용돈은 남편 주머니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평화롭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4살 되던 해였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진 거 말이에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당시 갑자기 회식이 부쩍 늘었거든요. 예전엔 술자리도 빨리 빠지던 사람이 이젠 새벽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 잡고 나가고요. 그 활발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곧바로 피곤하다면서 소파에 누워만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폰만 보는 거예요. 예전엔 주말 아침이면 저에게 오늘 뭐 할까 하고 소리치던 사람이 이젠 점심때 되면 친구 만난다면서 불이 나게 나가곤 했죠. 저 혼자 아이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일하고 퇴근 후에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정리하고 나면 녹초가 되거든요. 근데 남편은 거실에서 폰만 보고 있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좀 이따가 라고 하고 안 하고요. 주말엔 밖으로 곧장 나가버리니 독방 육아가 따로 없었죠. 점점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화도 났고요. 한 번은 크게 싸웠어요. 제가 참다 터진 거예요.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왜 육아랑 집안일이 다 내 몫이야? 당신도 좀 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난? 나도 똑같이 일하고 오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소파에 들어 눕잖아. 난 퇴근하고 나면 2차 출근이야. 아이 그래 알았어 좀 그만해. 피곤한데 왜 그래? 대화가 안 됐어요. 제가 뭘 말하면 피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다 화내거나 예전엔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당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시어머니한테 넌지시 말씀드렸어요. 요즘 좀 힘들다고요. 어머니, 요즘 남편이 회식이랑 모임이 너무 많아요. 집에도 늦게 오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고 저 혼자 아이 보느라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제 편 들어주셨어요. 뭐? 그 녀석이 그래?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게. 며느리 고생시키면 못 쓴다고 혼내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소영아. 그러자 정말로 며칠 뒤에 남편이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한테 오더니 자기야 내가 요즘 좀 그랬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소리 들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역시 좋은 어머니야.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나한테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이상한 낌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했는데 아니었죠.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향수도 새로 사고 헬스장도 끊고 예전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외출할 땐 맨날 추리닝만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거울 보면서 옷 코디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상했죠. 게다가 양복도 새로 맞췄어요. 제가 갑자기 왜 양복을? 이라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입어야 하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놓질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에 가져가고 자기 전에도 핸드폰만 보면서 자고 예전엔 충전기에 그냥 꽂아두고 아무렇게나 다녔는데 요즘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핸드폰 좀 보자고 했더니 확 뺏으면서 왜? 라고 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너무 과하니 이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찾다가 영수증 뭉치가 나왔어요. 아이 물티슈 찾는다고 수납함 열었다가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인 식사였어요. 금액도 꽤 나왔고요. 근데 따져보면 그날 남편은 분명 회사 야근이라고 했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면서 남편이 모아둔 영수증을 더 찾아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결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 꽃집, 대형 카페, 비싼 레스토랑 전부 제가 경험한 적 없고 받은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한테 꽃 받아본 건 연애 초 이후로 없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녁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요. 여보, 이 영수증 우연히 봤는데 꽃집 결제는 뭐야? 난 꽃 받은 적 없는데. 아, 그거? 회사 동료 생일이었어. 여직원인데 다 같이 축하해 주느라 대신 대표로 산 거야. 나중에 페이백 받았어. 그래? 근데 이 화장품 영수증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꽤 나왔던데? 그것도 그 선물.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단체로 돈 모아서 산 거야, 그것도. 대답은 하는데 눈을 피하더라고요. 예전 남편이라면 제 눈 보면서 바로바로 대답했을 텐데 말하면서 어디 다른 데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말이 너무 빠른 게 마치 준비해둔 답변 같았달까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설마 했는데 점점 의심이 커지더라고요. 옆에서 자는 남편 얼굴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럴 리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건 100%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예전에 남편 문제로 말씀드렸을 때 바로 제 편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편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니까요.
키운 사람이 자식의 성격과 성향을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 있을 때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내역이 있고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뭔 소리냐면서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어머니 정황이 좀 이상해요. 호텔 레스토랑 갔는데 야근이라고 했고 꽃이랑 화장품 사는데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도 너무 숨기고. 남자가 밖에서 밥 좀 먹으면 바람이야? 회사 생활하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접대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게 다 일이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도 느낌이 이상해서요. 예전이랑 너무 달라요. 소영아, 증거도 없이 남편 의심하면 안 돼. 부부 사이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알겠지? 현석이한텐 그런 걸로 트집 잡지 마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아들 믿고 싶어서 그러시나 생각했습니다. 외동아들이니까 더 그러시겠죠. 그리고 나도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내가 정말 예민한 걸 수도 있고요. 괜히 의심해서 부부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해.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그래, 그러니까 집안 화목하게 잘 지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좀 다퉜다가도 금방 풀리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내가 현석이한테도 애들로 얘기해둘게. 집에 좀 일찍 들어가고 가정에 신경 좀 쓰라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남자들이 다 저런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커지고 있었어요. 제발 내 착각이길. 제발 아무 일도 아니게. 그렇게 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의심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뭘 해도 다 의심스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 같고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저 사람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예전처럼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찾아낸 결정적 증거는 남편 핸드폰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아이가 깨서 물 달라고 해서 일어났거든요. 아이 물 먹이고 다시 재우는데 남편이 샤워하러 갔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샤워를 해?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침대에 두고 갔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그러는 사람이 그날따라 깜빡한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던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폰 화면이 켜졌어요. 알림이 떴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랑 오늘도 보고 싶어라는 문장이 떠 있더라고요.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에 보고 싶어라는 문자가 오는 건 정상 아니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을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했는데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순 없잖아요. 비밀번호가 뭘까 하다가 우리 결혼기념일 쳐봤는데 열리더라고요. 웃기죠? 꼬리 잡힐 일하면서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라니. 카카오톡 대화 전부 읽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만난 여자였어요. 남편 회사 근처 필라테스 강사였는데 남편이 헬스장 끊었다면서 운동 다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거였어요. 대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해서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와이프랑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집에서 말도 안 해. 정말? 그럼 언제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리되면 바로 갈게. 기다릴게. 사랑해. 이런 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자고 있을 때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제가 아이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넣을 때 이 인간은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사진첩까지 봤는데 둘이 여행 간 사진도 있었어요. 바다 배경으로 찍은 투샷, 고급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맛집에서 찍은 사진들. 그 사진 찍힌 날짜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회사 워크숍 간다던 그 주말이었어요. 워크숍이 아니라 그 여자와의 여행이었던 거죠. 저는 그 주말에 혼자 아이 보면서 남편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은 다른 여자랑 바다에 가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건 증거로 써야 한다는 게 생각나 전부 캡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캡처하고 제 폰으로 전송하고 흔적을 지웠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냉정해져야 했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 바로 눈 감고 자는 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숨소리 조절하면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서 잠드는 소리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이 데리고 이혼하자. 이 결혼은 끝이다. 며칠 동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요.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매일 가면을 쓰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였어요. 변호사 검색하고 상담 예약 잡고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남편 몰래 다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검색하고 퇴근길에 변호사 사무실 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집이었어요. 이 집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 변호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니까 남편이 손댈 수 없대요. 대출도 제가 갚았고 명의도 제 거니까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공동명의 안 한 게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준비까지 다 되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무슨 얘기? 폰을 꺼내서 캡처한 사진들 보여줬어요. 그 여자랑 찍은 사진, 카톡 대화 내용 전부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여줬어요. 이거 뭐야? 남편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하얗게 질리면서 입이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핸드폰 든 손이 떨리면서 어떻게든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앉아서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이혼하자. 제가 말했어요. 차분하게, 떨리지 않게. 남편이 그제야 저를 봤어요. 자기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반년 동안 만났으면서 오해야? 여행까지 갔으면서? 그게 잠깐 실수한 거야. 한순간 홀린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반년이 잠깐이야? 실수로 여행 예약하고 실수로 호텔 잡고 실수로 사진 찍었어? 실수로 사랑한다고 문자 보냈어? 남편은 고개 숙이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여유가 생기니 허튼 생각이 나서 잘못했어. 근데 이혼까지 해야 해? 아이는 어쩌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고. 집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같이 산 집인데.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집? 여기 내 집이야.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잖아. 당신 이름 어디 들어가 있어? 등기부 등본에 당신 이름 한 글자라도 있어? 대출도 내가 갚았고 당신이 보탠 게 없잖아. 생활비 반반 낸 거 말고 뭐 있냐고. 남편 얼굴이 또 하얘지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나 봐요.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거.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던 거. 그때 서운해했으면서 지금은 고마워해야 할걸요.
그래도 우리 함께 지낸 집인데 같이 산 거 아니야. 내가 산 거지. 전 그대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에 연락할 거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같이 산 시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좋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 태어났을 때.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봐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출근 준비하다가 받았는데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목소리 톤이 싸늘하더라고요. 소영아, 나야. 너희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석 씨한테 들으셨죠? 그래, 들었어. 이혼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맞았다고, 반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났다고, 증거도 있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살갑던 분이 제 손 잡아주시고 세아가 하시던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우면 그게 뭐가 돼서야? 누구나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틀렸어? 남자가 밖에서 좀 놀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이혼까지 해? 귀를 의심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애 아니야 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논리도 안 맞잖아요. 그럴 애 아니라면서요. 왜 갑자기 누구나 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반년 동안 속았어요. 현석 씨는 여행까지 갔어요, 그 여자랑.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제가 혼자 일하고 집안일, 육아에 지쳐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집 나갈 거야? 이혼녀가 애 하나 끼고 뭘 하겠다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혼녀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아팠어요. 누가 너 다시 데려가겠어? 40다 된 애 딸린 여자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니, 참고 살아. 내가 아들 혼내서 그 여자 정리시킬게. 가정을 깨면 안 돼. 네가 뭐가 있다고 나가? 모아둔 건 있어? 재산이라도 있냐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그동안 아들한테 월세 명목으로 돈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선 이 집이 자기가 도와줘서 유지된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가진 거 없이 아들 덕에 이 집에서 사는 여자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생각보다 가진 거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가졌어? 허세 부리지 마. 솔직히 말해봐. 당장 나가면 갈 데 있어? 네, 있어요. 현석 씨 걱정이 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무슨 소리야? 더는 설명 안 했어요. 설명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알게 되실 거니까요.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서 끊을게요. 전화 끊으면서 생각했어요. 두고 보자. 누가 가진 게 없는지, 누가 쫓겨나는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매일 제게 전화하셨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압박하셨습니다. 안 받으면 문자가 쏟아졌어요. 전화해라, 당장 연락해라,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요. 너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이혼이야?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제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다고 해도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직장이 뭐 대수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애가 아플 때 누가 봐주는데? 회사에서 퇴근 못하면 어쩔 건데? 저한테 수치심을 주려고 하셨어요.
이혼녀 팔자가 어떤지 아냐. 동네 창피한 줄 알아라. 친척들 볼 면목이 있냐.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을 거다. 그런 말들이요. 처음엔 상처받았는데 나중엔 그냥 웃기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으니까요. 몇 년 동안 세아가 하신 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또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잠깐 실수한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요. 그냥 회사 동료인데 제가 오해한 거라고. 바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시어머니는 아들 말을 어느 정도 믿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진짜 바람을 폈더라도 그건 잠깐 한눈 판 거라고, 스쳐가는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 아이를 버릴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으셨어요. 외동아들이니까요. 내가 잘 키웠다고 자신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으면 된다고. 이 정도로 가정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더 강하게 나오신 거였어요. 소영아, 남자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로 가정을 깨면 안 돼. 아이 생각 좀 해. 네가 좀 이해해줘. 현석이가 잘못했으면 내가 무릎 꿇려서 빌게 할게. 어머니, 현석 씨는 그 여자한테 저랑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겠다고 했다고요. 이게 실수예요? 그 여자가 먼저 꼬셨을 수도 있잖아.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 아니야. 분명히 그년이 문제야.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어떤지 알아? 유부남인 줄 알면서 작정하고 들이대는 애들이 있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편이었어요. 아들이 바람핀 건 그 여자 탓이고 이혼하겠다는 건 제 탓이고요. 본인 아들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죠?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별것도 없는 게 자존심은 세가지고. 네가 나가면 어디서 살 건데? 친정 들어갈 거야? 부모님 창피하게? 그 말에 대답 안 했어요. 곧 아시게 될 테니까요.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소송으로 갔어요. 남편이 이혼은 해주겠는데 재산 분할하자고 버티더라고요. 이 집 절반은 자기 거라면서요. 같이 살았으니까 공동재산이라고요. 웃겨서 정말. 내 돈으로 산 집을 뭘 나누자는 건지.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게 드러났어요. 일단 남편 재산 상태가 다 공개됐는데 통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 인간 월급이 어디로 간 건지 싶었는데 외도 비용으로 다 쓴 거였어요. 호텔비, 선물값, 여행 경비, 밥값, 술값, 그 여자 집 월세 등 전부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동안 뭘 모았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보내주신 돈이요. 저는 아이 낳고 나서 그 돈 안 받는다고 남편한테 어머니께 꼭 사실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남편은 여태까지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계속 돈을 보내셨고 남편은 그 돈을 혼자 다 썼어요. 몇 년치 돈을요. 그 돈이 어디 갔겠어요? 전부 외도 비용이었죠. 어머니가 힘들게 보내주신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 사주고 호텔 가고 여행 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이 여자 전에도 만나던 다른 여자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큰 돈을 다 쓰고 없죠. 결국 이혼이 확정됐어요. 집은 당연히 제 소유였고 양육권도 제가 받았고 남편에게서 위자료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 빼는 날 저는 바로 출근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남편 흔적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휑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확정되고 남편이 짐 빼간 뒤에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새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다. 내 공간이다.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온다. 해방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다음 날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시어머니였죠.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오시고 복도에서 기다리신 거였죠.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으셨어요. 땀도 나시고 숨도 거칠게 쉬시고 절 보자마자 소리 지르셨어요. 야, 문 열어! 빨리 안 열어! 복도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고 보더라고요. 윗집에서도 뭔 소리냐고 발코니에서 내려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뭘 왜 이래? 문 열라니까?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바꿨어요. 이혼했잖아요. 여기 더 이상 아드님 집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히시더라고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뭐? 내 집에서 네가 나가야지, 이년아! 이년이라는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이제 정말 막 나가시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단 웃기더라고요. 그래, 이게 진짜 얼굴이었구나 싶어서요. 내가 그동안 월세 대줬잖아. 그 돈으로 이 집에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이지. 아, 이 말 하려고 오셨구나.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이 집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동안 월세 보태주셨으니까 이 집이 자기 덕에 유지된 거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뭔 소리세요? 현석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여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산 제 명의 집이에요. 결혼하기 1년 전에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까요? 뭐?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이요. 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쪽 아드님이 다 빼돌렸어요. 알고 보니 외도 비용으로 쓰셨더라고요. 재판에서 다 나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멈추질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년아! 어머니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하셨어요. 쾅쾅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현관문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이웃들이 문 열고 나오기 시작했죠. 위층에서도 내려오시고 옆집에서도 나오시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주거 침입 시도와 기물 파손으로요. 신고하면서 말했어요. 경찰 부를게요, 어머니.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 아니에요. 이제 남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깐 말문이 막히셨어요. 저는 그 틈에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가진 것도 없는 게 자존심은 세다고요? 이혼녀가 뭘 하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셨어요. 가진 것 없는 건 어머니의 잘난 아들이에요. 저는 제 집 있고 제 직장 있고 제 아이 있어요. 어머니 아드님은 뭐가 있죠?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어머니 돈으로 바람 피우다가 빈손으로 쫓겨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입술만 파르르 떠시더라고요. 이웃들이 수근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경찰한테 이 집 내 아들 집이라고 며느리가 쫓아냈다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렸어요. 제 명의라고. 이혼해서 더 이상 가족 아니라고요. 이혼 확정 증명서도 보여드렸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탄 채로 귀가하셨어요. 끌려가시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이년아, 두고 봐! 너 잘 걸렸다! 현관문 닫고 나서야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제가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기 싫었어요. 제가 먼저 끝내고 싶었습니다. 시댁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화장도 다 번지고 눈도 퉁퉁 붓고 어제 입으신 옷 그대로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고요. 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셨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더라고요. 여기 왜 왔어? 뭔 할 말이 있다고? 나 경찰서까지 보내놓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것들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그리고 전 남편 통장 거래 내역까지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말했다시피 이 집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제 돈으로 산 제 명의 집이에요. 여기 계약서 날짜 보세요. 결혼 전이에요. 대출도 제가 갚았고요. 어머니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드셨어요. 안경 쓰시고 한참 보시더니 시어머니 쪽을 보셨어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믿기 싫다는 표정이셨어요. 우리 아들은 분명 월세 산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매달 보내준 건데. 월세 집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머니. 제 집이었어요. 처음부터요. 월세 낼 데가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현석 씨는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전 남편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셨나 봐요. 전 남편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왜 왔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외도 증거도 꺼냈어요. 아마 남편은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캡처한 사진들, 카톡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까지 보여드렸죠.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 아드님이 여기다 썼어요. 이 여자 만나는데요. 호텔비, 선물값, 여행비 전부요. 어머니가 힘들게 보내주신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 사주고 여행 갔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그러더니 전 남편 쪽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런 짓을 했어? 내 돈으로?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돈으로 바람을 피웠어? 네 애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 그게 몇 년 동안 부모를 속인 게 사람이야? 어?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니까 시어머니도 정신이 드셨는지 전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돈 매달 힘들게 보내줬어. 안 쓰고 모으면서 보내준 건데 그 돈 어디다 쓴 거야?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다 합치면 얼마야? 얼마냐고? 전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시어머니한테 대들더라고요. 아니, 난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어머니가 맨날 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간섭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결혼하고도 맨날 전화하고 뭐 먹었냐 어디 갔냐. 나도 어른이에요, 어른. 혼자 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 돈으로 바람 피워놓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어머니,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보내니까 받은 거지.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지셨어요. 전 남편이 피했고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서 박살났어요.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전 남편 멱살을 잡으셨죠. 외동아들 애지중지 키우셨다면서 그 손으로 멱살을 잡으셨어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얼굴도 보기 싫어. 그 돈이면 우리 노후자금도 됐어. 그걸 바람 피우는 데 쓴 놈을 자식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 나가!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주저앉아서 통곡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은 멱살 잡힌 채로 소리 지르고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울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저도 그만 일어났어요. 저 갈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서로 싸우느라 바빴거든요.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문 닫고 나오면서 뒤에서 고성이 계속 들렸어요. 복도까지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시댁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연락처도 다 차단했고 SNS도 다 끊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았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아이 데리러 가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그 반복이요. 처음엔 허무했어요. 가끔 밤에 아이 재워놓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끔씩 문자가 왔어요. 손주 보고 싶다고요.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 그냥 번호도 차단해버렸죠. 어머니의 본 모습을 봐버린 이상 더는 연을 이어갈 뜻이 없었고요. 저는 복수한 적 없어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남편이 거짓말한 거, 시어머니가 돈 빼돌린 거, 외도한 거, 그거 다 사실이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전 그냥 그걸 드러낸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시댁을 산산조각 냈더라고요. 서로 믿었던 가족이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원망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짓말이 무너진 거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